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제 현장 오늘입니다. 집권 2년 차인 윤석열 대통령이 사실상 첫 개각에 나섰습니다. 약탈적인 이권 카르텔과 맞서 싸워달라는 당부를 했는데요. 야당은 극우 편향 인사다라며 날을 세우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윤 대통령은 말도 안 되는 정치 보조금 완전히 재검토해야 한다. 야당을 겨냥했는데요. 정치권을 둘러싼 현안들 오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제 현장 오늘 지금 시작합니다. 네, 오늘 금요 경제토론 함께해 주실 두 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박원석 전 의원, 정태욱 전 의원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자 이번 개각 일단은 장미란 전 역도 선수의 차관 깜짝 발탁 많이 화제가 되고 있고요. 전반적인 개각 일단 정 의원님 어떻게 보시고 계세요? 아마 윤석열 대통령께서는 네. 이제 집권 2년 차에 구체적인 성과를 내야 될 상황이지 않습니까? 내년에 이제 총선이 1년도 남지 않은 상황에서 그래서 성과 창출을 하기 위해 가지고 어떻게 보면은 거친 표현으로 그 정책 현안에 대한 돌파 내각 인사라 그러나 예. 어떤 현안들을 확 뚫기 위해서 정말 전면 배치, 친이들을 전면 배치한 인사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대통령실 인사가 또 대거 차관 자리로 오면서 좀 이런 부분에 대한 비판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의원님 말씀하셨듯이 집권 2년 차 들어서는데 국정에 뚜렷한 성과가 없습니다. 몇 가지 방향 제시를 했지만 그 방향 제시한 그 과제들에서 결과가 나와야 되는데 예. 아직 그렇다고 보기 어렵고요. 대통령실에서 보기에는 이제 부처나 내각이 생각하는 것만큼 효율적으로 잘 움직이지 않는다. 근데 이런 문제의식을 가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문제의식이 투영된 일종의 이제 친정 체제를 강하게 구축한다는 차원에서 특히 이제 대통령 비서실 출신의 예. 차관들을 대거 임명을 한 게 아닌가 싶고요. 근데 이게 이제 한편으로는 또 부작용이 있을 수 있는 거죠. 네네. 왜냐하면 어쨌든 부처는 각 고유한 역할들이 있고 또 그런 고유한 역할들에서 이를테면 이제 다른 부처와 또 국회와 이렇게 협력을 해야 될 그런 과제들이 있는데 전부 이게 이제 대통령실만 쳐다보는 예. 그런 국정 운영이 되게 되면 강하게 밀어붙여서 뭔가 성과를 낸다는 구체적 성과를 낸다는 장점도 있을 수 있지만 자칫하면 이게 이제 자율성을 침해하고 위축시킬 수 있는 그런 단점이 있기 때문에 그 사이에 어떻게 균형을 찾느냐가 관건일 것 같습니다. 이번 인사에서 혹시 뭐 특별히 눈에 띄는 부분 혹시 있으세요? 일단은 국민권익위원장 자리가 논란이 많았잖아요. 전임 정부 때 임명한 전현희 위원장이 임기를 다 채우면서 뭐 감사원의 감사도 있었고 정치적으로 지금도 논란이나 여진이 계속되는데 그 자리에 이제 윤 대통령과 함께 이 중앙수사부에서 근무했던 검사 출신의 예. 그 국민권익위원장이 결정이 됐는데요. 국민권익위원장은 뭐 국회 청문회도 안 거칩니다. 그래서 그냥 임명될 걸로 보이는데 그래서 일각의 이제 비판은 너무 검사 출신이 많다 지금 정부 요직에 국정원 기조실장도 검사 출신이고 금감원장도 검사 출신이고 그래서 법무 검찰 행정에 검사 출신이 가는 거는 이해할 수 있는데 그렇게 정부 요직에 다 검사 출신이 가서 이른바 이제 이 친검찰 그런 어떤 이제 이 내각이나 혹은 국정 운영 체제를 만드니 바람직하냐 이런 지적이 있는데 이제 그런 지적은 조금 귀담아 들어야 될 거라는 생각이 예. 들고요. 무엇보다 이제 화제성이 가장 큰 거는 장미란 차관의 임명이죠. 네네. 근데 저는 그거는 굉장히 좀 참신하고 의미 있는 발탁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그 예측이 안 됐었던 인물인 건 맞는 것 예, 같아요. 예. 깜짝 인사였죠. 예. 뭐 아주 신선했다는 느낌은 들고 예. 아까 이제 우리 박원석 의원님 이야기하신 것 중에 청와대 출신들이 가면은 오히려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지 않느냐 뭐 사실 논리상으로 그런데 저도 이제 청와대 만 2년이나 이래 근무를 하고 네. 이래 보면은 가장 문제는 내각이 실제로 이제 청와대가 모든 정책을 주도하고 있거든 실질적으로 그래서는 되든 안 되든 그래 되는데 보통 이 관료 출신 장관들이나 뭐 또 이 대통령과 별로 가깝지 않는 장관들은 청와대를 너무 어려워합니다. 어려워해가지고 어떤 의사소통도 안 되고 뭘 해야 될지 모르고 진짜 눈만 청와대만 바라만 보고 있는데 오히려 청와대와 적극적으로 소통할 수 있는 차관들이 오면은 예. 뭐 의사결정 같은 것이 굉장히 빨라지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워낙
청와대라 그럽니까? 요즘은 이제 용산이라 그러기도 하고 대통령실이 그립이 강하기 때문에 거기하고 의사소통이 잘 안 되면은 되는 일이 없는 상황입니다. 실질적으로. 예. 그래 되기 때문에 모양새는 어떤 둘째 문제치고 실제로 그 청와대를 경험해보고 청와대가 아니고 요즘은 이제 용산하고 예. 그 교감이 가능한 사람이 가는 것이 성과 창출에는 굉장히 도움이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개각 내용 여기까지 짚어보고요. 오늘 이제 본회의가 조금 전에 열렸습니다. 지금 속보들이 속속 전해지고 있는데 뭐 출생 통보제라든지 가상자산법 통과됐다는 속보가 조금 전에 들어왔고요. 노란봉투법 야당이 강행 처리를 하겠다라는 입장이에요. 어쨌든 뭐 본회의 처리할 수 있는 요건을 갖췄으니까 야당에서는 처리하겠다는 입장이고요. 근데 이제 대통령실에서는 거부권을 행사할 것 같아요. 네. 근데 지금 이제 국회에서 통과되고 또 대통령은 거부권 행사하고 이게 반복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전혀 좋은 모습이 아니고 그리고 그런 법안들이 대부분 이제 민생과 관련된 법안이에요. 노란봉투법도 저는 민생 관련 법안이라고 예. 보고요. 양국관리법도 마찬가지였고 간호법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근데 이렇게 민생 관련 법안들이 국회에서 좀 조정의 여지 없이 한쪽은 처리하고 한쪽은 거부권 행사하고 이 모습이 반복되는 게 국민들 보시기에 어떨까 싶어요. 예. 이게 아주 무슨 정치적 그 이해관계가 첨예한 그런 법률이라면은 뭐 그런 모습이 나타날 수도 있는데 사실 그 지금 거부권 행사된 법안들 이번 그 노란봉투법까지 거부권이 예상되는 보면 조정을 못할 만한 법안인가 싶은 생각이 저는 솔직히 있습니다. 지금 국회가 워낙에 이게 여야가 첨예한 진영 대결을 벌이고 있고 거의 이제 뭐 정쟁으로 그 날이 새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생산적인 논의가 안 되는 게 사실이지만 예. 그렇다 하더라도 지금 대한민국 그 경제나 혹은 사회가 직면한 현실을 고려한다면 이런 법안들 정도는 국회가 조정력을 발휘하고 어쨌든 타협의 그런 묘를 발휘해서 네. 성과를 내야 되는데 이걸 가지고 계속 이렇게 일방통행과 거부권이 반복되는 게 좀 안타깝습니다. 예. 노란봉투법 조정의 여지가 있다고 보세요? 저 합의 가능성은 없고요. 그래요. 이것이 나온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요. 우리가 1987년 지금 현행 헌법이들은 이제 우리 87체제라고 보통 부르는데 그 이후로 이제 국회에서 가지고 있는 이제 불문율 내지 관행이 뭐냐면은 법안 심사 소위라고 있습니다. 각 상임위원회에 네. 법안을 심사하는 소위에서는 단 한 명이 반대하더라도 그걸 통과시키지 않는 관행을 가지고 있었어요. 이제까지.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국회에서 아무리 심지어 정의당 같이 아주 소수 정당이 반대하더라도 그 법안은 통과를 안 시켰거든요. 예. 그것이 깨진 것이 언제부터 깨졌냐면은 2019년에 이제 패스트트랙 해가지고 민주당하고 정의당이 그때 뭐 합해가지고 그때 당시에 지금의 뭡니까 공수처법하고 예. 그다음에 선거법을 이렇게 고쳐가지고 그걸 강행해가지고 그때 당시에 이제 소수 야당이었던 자유한국당을 이제 배제시키고 통과시켰습니다. 그 이후부터는 저거와 관계없이 이제 그 법안 소위에서조차도 100% 합의가 아니라 그냥 다수결로 밀어붙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까지 보면은 예전에 이제 법안 소위에서 100% 전원 합의의 관행이 있었기 때문에 대통령한테가 거부권을 행사할 필요가 없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87년 체제 이후에 거부권 자체가 거의 없었어요. 그러다가 지금은 이제 민주당 같은 경우에 다수로가 자꾸 밀어붙이니까 이제는 원래의 헌법 정신에 따라 미국이 이제 법이 미국 국법이 국회에서 다수당이 이제 통과시킨 거를 대통령이 거부권으로 행정부를 안정시키는 그 조항이 지금 자꾸 많이 하게 되는데 그럼 결론이 뭐냐면은 지금 국회에서 예전과 같이 완전히 100% 합의의 정신이 안 살아나는 한에는 그 대통령의 거부권은 미국 보면 엄청나게 많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거부권이 거의 일상화되는 예. 이런 정국이 되는 바람직하다 안 바람직하다 떠나가지고 국회에서 합의로 통과시키는 관행이 없어진 상태에서는 이런 이제 극단적인 감정상 그러다 보니까 민주당에서 하는 거 보면 내가 보면 좀 나쁘게 보면은 예. 이거 어차피 거부권 행사할 때 내가 별 책임감 없이 그냥 통과시키는 거예요. 그러다고 지금 이제 거부권이 윤 대통령이 2건을 했지 않습니까? 간호법하고 양곡법하고 2건 했는데
지금부터 세 번째 온다 노란봉투법 되면은 별로 뭐 주저하지 않고 막 통과시킬 거예요. 자, 뭐지 거부권 행사할 거예요. 이래 되면은 헌정사에서는 굉장히 불행한 새로운 관행이 만들어지는 거 아닌가. 예. 저는 그래서 그거를 박 의원님, 예. 야당의 책임이라고만 할 수 없는 게 그 미국하고는 조금 이제 헌법과 법률상 차이가 있는 게 미국은 대통령이 법률안 제출권이 없습니다. 그 법률안 제출권은 온전히 국회에만 있기 때문에 예. 사실은 국회에서 통과된 법을 행정부의 안정을 위해서 대통령이 거부하는 게 이게 논리적으로 이 설명이 되는 거죠. 근데 대한민국은 법률안 제출권도 정부가 갖고 있으면서 대통령이 거부권까지 가지고 있는 거는 물론 이게 헌법 사항이기 때문에 개헌을 하기 전에는 고치기 어렵습니다만 예. 그래서 이제 제왕적 대통령제라는 얘기가 나오는 거거든요. 때문에 일종의 이제 대통령의 법률안 거부권은 제도적 자제를 해야 될 측면이 저는 없지 않다고 보고 그리고 각각의 지금 법률안이 통과되거나 그게 거부권이 행사된 맥락을 보면 이를테면 간호법 같은 경우에 정권이 바뀌니까 입장이 바뀌었어요. 원래는 사실은 국민의힘에서도 그 간호법 이번에 통과된 내용을 주장해 왔던 바인데 그게 이제 정권이 바뀌니까 입장이 바뀌어가지고 전혀 다른 얘기를 하고 있고요. 예. 그리고 이번에 이제 노란봉투법 같은 경우에 네. 얼마 전에 대법원에서 현대자동차 사내 하청 노동자들의 불법 파업에 대한 손배소 관련 결정이 내려졌는데 지금 노란봉투법의 취지하고 똑같은 대법원이 그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러니까 손해배상 책임을 불법 파업에 대해서 인정한다 하더라도 그거는 각기 행위 양태에 따라서 그 책임의 정도를 정해야 된다. 일률적으로 정할 수 없다. 그리고 이거는 대법원의 입장은 계속 그동안에 판결해오던 바다. 예. 그러니까 이거를 제도화시키자는 게 노란봉투법이기 때문에 이거를 거부권을 행사할 일인가 대한민국 대법원까지 인정한 사안을 예. 그런 면에 비추어 봤을 때 야당한테만 책임을 물을 수가 없다. 물론 야당도 이걸 좀 인내심을 가지고 지금 야당이 오히려 다수이기 때문에 국회에서 더 협상하고 그 정부에 양보를 이끌어내기 위한 노력을 해야 되겠지만 야당이 다수의석 밀어붙여가지고 일방적으로 통과시키니까 대통령의 거부권은 정당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라는 거죠. 예. 정치 보조금 문제도 좀 짚어보겠습니다. 대통령이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된다고 했거든요. 뭐가 문제고 또 이 정치 보조금이라는 개념 자체가 조금 모호한 면이 있어요. 뭔가요? 근데 이제 법상에는 여기 관련 법이 두 가지가 있어요. 예. 보조금에 관한 법률이 하나 있고 또 사회단체, 비영리 민간단체 보조법이라고 두 개 돼 있는데 보조법은 그냥 보조금법에 관한 그런 일반법이라 가지고 그거는 뭐 그냥 큰 의미가 지금 여기서 이야기하는 건 아닌 것 같고 지금 윤석열 대통령께서 이야기하는 보조금에 관해서 문제점을 지적한 거는 이제 비영리 민간단체에 대한 보조금 법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 그 이제 옛날에 이제 그 김대중 대통령 2000년이에요. 이전에는 사회단체에 대해서 보조금을 가져가는 개별 법에 근거해가 했어요. 예를 들어 새마을 관련법 같은 새마을 관련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재정이나 국유재산이나 뭐 그 지자체를 지원해 줄 수 있다. 그게 가진 게 몇 개 없었어요. 새마을, 바르게 살기 협의회, 그다음에 민주평통 뭐 한 서너 개밖에 없었는데 김대중 대통령 때 이제 그 비영리 민간단체 지원법이라 하나 만들어가지고 새마을이나 바르게도 주던 거를 거의 다 뭐 없애거나 그냥 극도로 줄이고 이제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예산을 반영해가지고 사회단체 주로 매년 심사를 해가 돈을 나눠주는 이런 게 있어가지고 그건 어느 정도 뭐 너무 이제 옛날 기준으로 공평하게 이야기하면은 보수단체 위주로 예산이 갖는 걸 좀 균형을 하자 이제 뜻까지 됐는데 이것이 네. 이제 노무현 대통령 때부터 이제 증가하기 시작해가지고 특히 그 박원순 시장 때부터 서울시 재정을 그냥 마구 퍼다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냥 이제는 예산만 주는 게 아니라 그 뭐 심사를 하는 사람들 자체도 아예 그 민간에서 뽑아가지고 그 시민운동하던 사람들 예. 그 주로 운동권 출신이죠. 뽑아 하다 보니까 이게 1년에 평균적으로 5조 원, 국가 예산만 5조 원, 민간단체 서울시나 뭐 각 지자체에서 주는 거는 뭐 아직 정상 계산조차도 안 되는 예. 이게 너무 많이 드는데 이게 이제 실태를 이래 보면은 아주 일부만으로 나와도 크게 나라가 두 가지 문제점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뭐냐면은 이렇게 받았는 돈이 사실상 정치 자금화한다는 거죠. 사회단체란 시민단체라는 이름인데 실제로 좌파 시민단체 가지고 예를 들어 세월호 관련해가 예산 받아가지고 뭐 이 김정은 국무위원장 신년사 연구회 하는데 뭐 돈을 쓴다라든가 그다음 또 그
김일성 항일투쟁 세미나에 보조금을 쓴다든지, 예. 뭐 그다음 이런 이제 각종 시위, 집회 시위에 비용으로 쓴다든지 이런 정치 자금화 하는 측면이 하나 있고, 그다음 또 그 받았는 보조금이 회계 부정 비리로 가는 사례가 여러 가지 있는 거죠. 이게 감시의 사각지대가 있고, 그다음 예. 정부 기관이 아니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이제 다시 원점에서 다시 한번 조사해봐라. 예, 그것이 예. 아마 윤석열 대통령이 지시하는 원점에서 재조사해라 이렇게 이야기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정치 자금화되는 부분도 회계 비리가 발생하는 부분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이게 원래 정치 보조금이라는 예. 개념은 없습니다. 만들어낸 개념이고요. 민간 단체에 대한 국고 보조금 사업인데 그게 이제 보조금법에 따른 지원이 있고 비영리 민간 단체 지원법에 따른 지원이 앞서 설명을 해주셨듯이 있는데요. 여전히 민간 단체에 대한 국고 보조금의 그 압도적 비중은 3개 관변 단체, 3개 법정 지원 단체가 씁니다. 예. 그게 바르게 살기, 그다음에 새마을운동, 자유총연맹. 엊그저께 대통령이 가셔가지고 지난 정부를 무슨 세력이라 그랬죠? 아무튼 그렇게 얘기했던 그런 단체에 지원하는 지원 비중이 압도적이고요. 예. 다만 이제 이게 계속 늘어나는 게 사실이에요. 이게 이제 민주당 정부 때만 늘어나는 게 아니고 연장해 보면은 박근혜 정부 때도 늘어났고 이명박 정부 때도 늘어났습니다. 그거는 이제 현대적인 어쨌든 이 국정 운영이라는 게 민간 단체와의 일단 거버넌스 예. 같은 것을 고려하거나 혹은 그걸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그리고 현대 행정이라는 거는 그런 어떤 민관 협력 행정이 그런 국제적으로 보더라도 보편적인 추세이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늘어나는 거예요. 예. 그리고 그 지원의 그 대상이 되는 단체들의 성격도 보수 정부 때는 보수 단체 쪽에 대한 지원이 압도적으로 높고요. 그다음에 이제 민주당 정부가 되면은 이른바 이제 진보 단체에 대한 지원이 늘어난 게 사실입니다. 예. 한때 이명박 정부 시절에는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그 3대 관변 단체에 대한 지원이 전체 지원의 80%가 넘었던 적도 있었어요. 때문에 이거를 뭐 문재인 정부 때만 문제다라고 보기는 좀 어려운 것 같고 문재인 정부 때 조금 더 많이 늘어났을 수는 있습니다. 보니까 연간 한 4천억씩 늘어가지고 예, 예. 한 2조 원 는 것 같아요. 그 이전에 비해서 거의 한 50% 정도 늘어나는 게 사실인 것 같고 물론 이것도 이제 국민의 혈세를 통한 지원이기 때문에 여기서 낭비적 요소가 없는지 부정하거나 어떤 비위적인 요소들이 없는지는 당연히 들여다봐야 되겠죠. 이번에 이제 정부에서 감사를 했더니 일부 한 314억 원 정도의 그런 부정 사용 사례들이 드러났다. 예. 라고 해서 아마 대통령께서 지시도 하시고 내년에 지금 기재부에서 전체 지금 한 5조 4천억 원 되는데 한 5천억 삭감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고 그 삭감의 대상이 주로는 노동조합이나 시민단체의 지원이 되든 그런 보조금 사업 그래서 아마 이걸 갖다가 정치 보조금이다 이렇게 표현한 게 아닌가 싶은데요. 예, 예. 근데 이게 줄어들기가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어쨌든 민간 단체들은 계속 생기고 그 법에 따라서 또 민간 단체를 지원 육성할 필요성이 있거든요. 모두 다 정부 행정으로 커버하기 어려운 그런 영역들이 있습니다. 민관이 협력해야 될 사안들이 있고 다만 거기서 이게 잘못 사용되거나 부정한 용도로 사용되거나 횡령이 이루어지거나 그런 점에 대해서는 이제 투명하게 관리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네. 고용부가 민주노총 뭐 국고보조금 좀 사용력 들여다보겠다 현장 조사한다는 건 어떻게 보세요? 근데 이게 이제 30억 원인데 그 30억 원이 언제 지원된 건지 혹시 아십니까? 2002년에서 2005년 사이에 지원된 거예요. 그것도 임대보증금 명목으로. 그거를 지금 와서 다시 들춰보겠다는 그리고 사실은 보증금으로 다 묶여 있습니다. 민주노총 본부와 산하 몇 개 산별 노조에. 그걸 지금 와서 들여다보겠다는 건 정치적 의도가 강한 거죠. 그게 이제 2019년 이후에 현장 점검이 한 번도 안 이루어졌다. 매년 현장 점검을 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 지원 이후에 세 차례 현장 점검이 있었고 다만 이제 이게 국고 보조금을 받은 거기 때문에 그 보조금 집행 내역에 대해서 보고하고 장부도 비치하고 이래야 될 의무가 있는데 예. 노조도 그런 점에 철저하지 못한 측면이 있고 그냥 받았으니까 자기 돈으로 생각하는 측면이 없지 않아 있어요. 근데 2002년에서 2005년에 지원된 그리고 지금도 보증금으로 묶여 있는 거를 현장 조사라는 명목으로 나가서 이슈를 만들겠다는 거는 일종의 정치적 의도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노동조합이 반발하는 거죠. 정치적인 의도가 작년에 있다. 지원된 돈이 아닙니다, 이게. 정치적인 지원 그러니까 의도가 지금 있다라고 해주셨는데 뭐 의도가 네. 정치적인 의도라기보다도 분명히 이제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우리가 3대 윤석열 정부가 내세우는 3대 개혁이 노동개혁하고 교육개혁하고 뭐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연금개혁이라고 했듯이 노동개혁에 대해서 뭐 지난 액수가 적다. 그다음 작년기 아니라고 하더라도 사실 이제까지 노동조합들이 엄청난 예산을 쓰고 있고 그것에 대해서 어떠한 저것도 뭡니까? 이 검증을 안 받았거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지금 이제 국고보조금을 받았는 것이 30억이지만은 그러나 그 민노총 계열에 있는
뭡니까 노동조합들은 초합비가 뭐 수십억에서 100억대를 지금 넘고 있거든요. 예. 이거에 대해서 제대로 관리 감독이 안 되고 있는 건 사실이에요. 예, 예. 우리가 조그마한 그 아파트 단지에 뭡니까 관리비조차도 거기에 대해서는 뭐 정부가 들어가 보지 않더라도 정상적인 회계 절차를 하거나 거기에 대해서 뭡니까 대외적으로 공포를 하든지 뭐 이렇게 해가지고 또 같은 노동조합원들이 그걸 들여다볼 수 있도록 하는 이런 제도를 만들기 위한 거는 분명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 아까 정부 세수가 부족한 그런 배경 때문으로도 보세요? 에이 그거야 그 깎아가 몇 푼 되겠어요. 지금 우리가 세수 부족한 것이 수십조 원이 부족한데 그 뭐 네. 노동조합 전체 예산에 봐야 그런 건 아니고 이거는 이제 그 윤석열 정부가 내세우는 노동개혁의 일환으로 아까 뭐 나쁜 의미로 그 정치적인 의도가 있다 했는데 난 분명히 의도가 있다고 봅니다. 그거는 노동계에서 아마 그런 이런 의도겠죠. 노동계가 제대로 회계에 대해서 투명하지 못하다는 것을 좀 부각시키고자 아마 그렇게 했을 가능성은 예. 상당히 근데 있겠죠. 그 노동조합은 자율적 결사체고 네. 노동조합의 조합비를 통해서 운영되는 회계는 노동조합이 조합원들에게 공개할 의무가 있지 그걸 정부한테 공개할 의무는 없습니다. 정부가 그거를 강제하려고 하는 것 자체가 자율적 결사체인 노동조합 활동에 대한 부당한 간섭이고요. 때문에 조합비가 투명하게 쓰이지 않고 있다. 또 거기서 부정과 비리가 발생한다. 그러면은 그거는 노동조합 차원에서 문제를 삼아서 형사처벌을 하든가 해야 될 문제고 그런 선례들이 있어요. 그리고 요즘에는 웬만한 노조가 다 온라인으로 공개를 합니다. 예. 그 조합비 사용 내역을. 그리고 이 조합원들의 민도가 굉장히 올라가서 그런 조합비 사용이나 이런 걸 불투명한 노동조합은 다음에 다시 선출되거나 이럴 수 없고 탄핵될 수도 있어요. 때문에 그거를 정부가 마치 일부의 사례를 침소봉대해가지고 민주노총 산하의 노동조합에서 일상적인 부정과 부패가 일어나고 있다는 듯이 부풀리는 것 자체가 제가 보기엔 노동개혁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노조에 대한 부당한 공격이고 예. 2002년부터 2005년 사이에 정부 보조금을 받아서 그 보조금이 없어지지 않고 그 사무실 임차 보증금에 묶여 있는 걸 가지고 현장 조사를 나가겠다고 하는 것도 제가 보기엔 정치적 의도가 있는 노조에 대한 일종의 부당한 공격인 거죠. 예. 아니 근데 뭐 지금 노동조합이 아주 민도가 높았을 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그 대형 노동조합에서 아예 그 뭡니까 세습의 문제라든지 자녀한테 그 자기 잘 물려주는 문제라든지 그다음 또 그 공개하는 시스템이 제각각이고 그래도 실제로 뭡니까 이게 노동조합 자체 내부에서도 실제로 보면은 아주 상층부 카르텔을 형성해 가지고 이권 사원을 하는 경우를 굉장히 많습니다. 예를 들어 대형 노동조합에서는 보면은 이번에 그 어느 한 파가 집권하고 그럼 다른 파가 집권을 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그 이권을 나눠주고 그 회계를 제대로 못 쓰는 사례가 흔하게 많습니다. 예. 그래야 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객관적인 뭡니까 그 제도적인 그러니까 아까 지금 박건석 의원님께서 노동조합들에게 이미 잘 공개되고 있다. 별로 나는 그런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그 구체적인 이걸 연구를 해가지고 진짜 조합원들에게 제대로 검증받을 수 있고, 그럴 때 거기에 대해 문제를 제기할 일반 노동조합원들이 문제를 제기할 수 있는 시스템을 정부가 예. 어떻게 하자는 게 아니라 그런 시스템을 제대로 만드는 거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예. 아니 그조차도 저는 노조의 자율적 결정 사항이고요. 그래요? 정부가 왈가왈부할 내용이 아니고 보조금을 준 거에 대해서 노동조합이 잘못 사용했다. 거기서 부정부패가 일어났다. 그거는 뭐 정부가 감사권을 행사하거나 개입을 할 수 있겠죠. 그런데 노조가 조합원들로부터 조합비를 걷어서 그거를 사용하는 문제에 대한 투명성은 그 노조 스스로 해결해야 될 문제입니다. 그 안에서. 정부가 왈가왈부할 문제가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예. 노사가 짧게 부탁드릴게요. 노사가 합의했다고 해서 그 세습하는 문제를 그 합의했으니까 잘했네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안 그렇습니다. 아니 그건 좀 다른 이슈인 것 예, 같고요. 다른 이슈인데 다른 이슈고. 그리고 요즘에 그 이른바 고용세습이라고 하는 그 단체 협약의 일부 이제 문제되는 사항이 거의 없어졌습니다. 의원님. 그 실태 한번 파악해 보세요. 그거 남아 있는 노동조합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세습이라는 것도 일부 가산점을 주는 거지 자녀가 이제 채용에 응모했을 때 무조건 당연히 채용하는 게 아닙니다. 노동계 또 하나 이슈죠. 최저임금 문제. 지금 파행을 거듭하고 있는데 박 의원님은 어떻게 보고 계세요? 이 내년 최저임금 정하는 문제. 일단 법정 시한을 넘겼죠. 예. 그 법정 시한을 맞추지 못하고 넘기는 게 거의 다반사인데 양쪽의 그 요구 사항이 워낙 차이가 커요. 노조 쪽에서는 물가 인상이나 이런 걸 감안해서 한 26% 정도 인상을 요구를 하고 있고 사용자 측에는 이제 동결을 주장을 하고 있는데 예년에도 보면 그렇게 이제 노측과 사측이 서로 팽팽하게
대결을 벌이다가 공익위원들 중재안으로 통과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예. 작년에도 그랬고 아마 올해도 그렇게 예상이 되는데요. 얼마 전에 이제 그 최저임금 차등화, 업종 지역에 따라서 차등화하자는 예. 안은 공익위원들 의견에 따라서 부결이 됐습니다. 결국에 그러면 올해 최저임금을 얼마로 인상할 건가가 남아 있는데 저는 기업들의 지금 뭐 실적이나 이런 것들이 별로 좋지 않고 또 자영업들도 코로나 때문에 오랜 동안 어려움을 겪어서 사측에서 뭐 동결을 주장하는 맥락이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노동자들이나 노동조합 입장에서 보면 물가가 너무 올랐어요. 지금 오르지 않은 건 임금밖에 없다라는 문제 지적도 일리가 있거든요. 결국에는 어느 선에선가 타협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고 보고 다만 최저임금을 계속 이렇게 노사 간의 이런 그 협상을 통해서 최저임금위원회를 결정하는 게 맞느냐, 다른 제도적 대안은 없을까에 대해서는 좀 고민을 해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노동계에서 이제 물가 부담이 높아지니까 올려야 된다는 건데 경영계 측 역시 마찬가지거든요. 예. 예. 그러니까 경영계에서는 물가가 많이 올랐는데 그까지 오르면 더 힘들다 뭐 그런 예. 똑같은 측면인데 다만 저도 이제 아까 그 박원석 의원님 말에 전적으로 동의하는데 뭔가 이건 좀 제도가 바뀌어야 됐대요. 원래 최저임금은 자본가 그래 경영주가 부당하게 이제 노동을 그 뭡니까 약한 근로자를 착취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최소한 이 정도로 주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최저임금이 최근 한 5년 동안에 너무 급격하게 물가 상승률이 거의 2배 올랐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이제 그 주로 중소 자영업자들은 최저임금 주는 것조차도 힘들어가지고 해고를 많이 시키는 거예요. 예. 그래가지고 실제로 우리가 식당에 가보면은 최저임금 때문에 사장님 혼자 그 서빙까지 다 하다 보니까 모든 사람이 패자인 거예요. 있던 사람들이 이제 일자리를 그만둬가지고 손해고 손님 입장에서는 서비스 수준이 낮아져가지고 그 이제 종업원이 줄어들었으니까 하고 그럼 주인 입장에서는 뭐 너무 힘들고 바쁘고 그 하기 때문에 힘들기 때문에 이것이 그 이 뭐라 그럽니까 이제 예. 그 근로 생산성이라 그럽니까 노동 생산성의 상승과 연결되지 않는 그리고 물가가 단순히 올랐기 때문에 최저임금 올린다 그러면은 결국 고용이 줄어드는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총 노동자들에게 총량적인 그 뭡니까 효용은 굉장히 감소하게 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근본적으로 바꿔야 된다 하고 제가 이제 대구 부시장을 했었는데 예. 대구 이런 말 하면 또 지역적인 뭐 저게 되지만은 이 보면은 서울하고 또 다른 지역들하고 이 뭡니까 평균 근로자의 임금이 한 적게는 20% 많게는 한 35% 정도 적거든요. 그런데도 최저임금이 똑같으면은요. 서울에서는 그게 적은 액수일지 몰라도 또 다른 지역에서는 결코 적지 않는 액수이기 때문에 예. 그리고 또 그 업종에 따라 가지고 굉장히 이게 실제로 좀 차별화해야 되는데 이거를 너무 단일한 뭡니까 12,260원인가 뭐 이런 식으로 요즘 9,000 얼마로 돼 있는데 이거는 반드시 그 뭡니까 이게 개선돼야 될 거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최저임금 네. 자체의 필요성을 부정하지는 않고요. 예. 그건 필요하고 결정 방식의 문제인 거죠. 매번 이건 노사 합의하의 결정인데 네. 그러지 말고 어떤 객관적인 기준을 중위소득의 몇 %로 하든 아니 예. 물가 인상률 더하기 생산성 향상 얼마로 하든 예. 뭐 이런 어떤 기준을 구체적인 정해놓고 기준을. 예. 그에 따라서 자동적으로 결정되도록 하는 게 조금은 더 생산적이고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 싶어요. 알겠습니다. 자, 노동계 이슈 여기까지 짚어보고요. 사교육 문제 조금 살펴보도록 할게요. 킬러 문항 없애겠다. 이 파장이 지금 계속되고 있습니다. 사교육 시장을 겨냥해서 국세청, 공정위 전방위적인 좀 압박이 확산되는 모양새인데 박 의원님 어떻게 보고 계세요? 저는 이게 본질의 문제인가 싶습니다. 예. 그러니까 대한민국 사교육에 문제가 있죠. 근데 이거 굉장히 구조적인 문제인데 이른바 킬러 문항을 가지고 대형 입시학원이나 일타 강사 몇 명을 때린다고 해결될 수 있는 문제인가. 결국에는 대통령 말씀 한마디에서 시작돼가지고 일이 여기까지 왔는데요. 오히려 5개월 앞둔 수능에 여러 가지 혼란을 초래하고 학부모들과 수험생들의 불안을 조장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어서 국정 운영을 왜 이렇게 즉흥적으로 하고 고등교육법에 따르면 4년 전에 기본 계획을 세우도록 돼 있거든요. 예, 예. 4년 전에 기본 계획을 세워서 실시하는 거예요, 지금 수능을. 근데 이거를 대통령이 문제의 난이도로 이렇게 흔들 문제인가?
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 저는 굉장한 정책 혼선을 자초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게요. 공교육의 정상화는 뭐 공감은 합니다만 지금 걱정인 건 진짜 학생들이에요. 수능을 앞둔 학생들, 학부모들. 근데 예. 저도 뭐 박 의원님 말씀대로 이 킬러 문항 자체가 그 공교육 정상화의 그 일부분에 불과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기본적으로는 우리나라 그 사교육은 우리 부모님들이 너무 자녀 교육에 대한 뭡니까 그 열의가 높은 데서부터 나타나는데 다만 저는 이제 본고사 세대 본고사가 있어요. 그러니까 요즘 본고사라는 것 자체를 우리 젊은 사람들 잘 모를 텐데 그럴 때 보면은 이 학교의 그때 이제 어느 학교가 어떤 출제 방식에 따라가 입학하는 학생들이 많이 달랐어요. 그래야 되는데 어쨌든 그때도 제가 들어간 입학했는 대학은 그때 수학의 정석, 뭐 성문종합연구 열심히 하면은 이 합격하는 그런 구조 학교였기 때문에 예. 시골 출신들이 되게 많아요. 그리고 또 다른 데는 그렇지 않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이 킬러 문항이 실제로 읽어봤을 때 이거는 너무 과하다라는 느낌이 드는 걸 그거를 시정하라고 지시를 했는데도 제대로 안 됐기 때문에 이거를 대통령이 나와가지고 하는 거는 뭐 논란이 있을 수는 있지만 나는 굉장히 잘된 지적이었다. 그러나 그것만으로 사교육이 없어지 지금 이제 모두 킬러 문항이고 문항 때문에 이게 사교육이 생긴 것만은 아니기 때문에 더 종합적인 그 처방이 필요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마지막으로 박 의원님 첨언하실 거 정부 있을까요? 정책이 예. 좀 예측 가능성이 있어야 되고 일관성이 있어야 되는데 사교육 시장을 줄이고 공교육 정상화한다는 취지에 누가 반대하겠습니까? 네. 근데 정부가 이번에 발표한 걸 보면 다른 한편으로는 외고, 특목고, 자사고 이거는 이제 유지한다. 그건 사교육 시장을 더 키우는 거거든요. 사교육 시장을 키우는 고교 서열화 제도인데 이건 유지한다고 하면서 공교육의 마지막 단계에 있는 대입 시험의 수능 시험의 난이도를 가지고 사교육 줄이고 공교육을 정상화한다는 게 이게 넌센스인데다가 예. 그리고 지금 이제 사교육 구조를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지금 킬러 문항 얘기가 나오니까 사실은 80%의 수험생들한테는 킬러 문항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건 워낙에 이제 소수의 변별력을 위한 문항이고, 근데 이제 킬러 문항 이번에 제거하면 핀셋 제거라 그러지 않습니까? 예. 변별력은 필요해요. 왜냐면 1등부터 마지막까지 줄을 세우는 그런 시스템을 갖고 있으니까 그 변별력을 위해서 준 킬러 문항이라는 게 강화될 거다. 그러면 사교육 시장은 거기를 향해서 움직입니다. 예. 이게 이제 대한민국 사교육 시장이고 얼마 전에 그 대표적인 대한민국의 사교육 업체 대표께서 방송에 출연하셔서 우리가 만들었냐 킬러 문항을 교육과정 평가원이 만들고 교육부가 만드는 건데 우리는 반응했을 뿐이다. 그 얘기를 뒤집어서 얘기하면 지금 이렇게 손을 대면 또 반응한다는 거예요 사교육 예. 시장이. 근데 대한민국에 이 사교육이 생길 수밖에 없는 이 학력과 학벌에 따른 서열화나 노동시장에서의 격차 이런 문제는 다 놔두고 킬러 문항 가지고 공교육을 정상화하고 사교육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것 자체가 앞서 이제 의원님 말씀하셨듯이 침소봉대죠. 지극히 협소한 문제를 가지고 그걸 일반화해서 이거 이제 논란이 되니까는 그 일부 이제 문제가 되는 사교육 시장의 대형 업체나 강사들 예. 때려잡자. 이게 보여주기식 저는 일종의 전시행정을 하고 있다고 봅니다. 정 의원님 하실 말씀이 있을 것 같아서 아, 1분 드리겠습니다. 예. 특목고 외고를 있지 않습니까? 예. 지방 입장에서 보면 서울에서는 보면 그거 없애면은 뭐 저게 될지 몰라도 또 지방에 있지 않습니까? 우리 대구 같은 경우에 특목고나 외고 같은 거 다 없애버리면은 중학생 때부터 저 강남으로 이사 가게 돼요. 그걸 또 그게 또 사교육을 부추겼다 그런 면만 있는 것도 아니고 뭐 진짜 이거는 굉장히 심오한 문제고 막 꼬리를 꼬를 문제이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봐야 된다. 그러나 저는 이 킬러 문항을 이렇게 대통령께서 강력한 의지로 하는 거는 뭐 다소 충격은 주었을지 몰라도 속 시원하게 잘하고 있다는 그런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정치권을 둘러싼 이슈들 짚어봤습니다. 지금까지 정태욱 전 의원, 박원석 전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